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CBI입니다. CBI는 1978년 12월 설립돼서 199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 및 미션 부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CBI는 자동차 엔진 부품 및 미션 부품을 제조해서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 및 소재 기업으로 현대 기아차, GM 브라질, 두산 인프라코어, 대동공업, LSM 드론, 미쯔비시 후소 등 다수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47억 원, 영업손실 58억 원, 당기순손실 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8.3% 증가했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36.7%, 117.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은 상승했으나 원가 및 판관비 상승에 따라 적자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CBI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CBI의 경우에 구청부산업이죠. 그렇죠. 2월 16일에 저희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네네. 당시에 기타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서 종속회사의 이 공시 번복 사유가 2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리뷰해서 보도록 할게요.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종속회사의 주요 사항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최종 철회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도 역시 철회가 되면서 2건의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사태가 좀 발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불성실 공시법인의 어떤 지정, 예고가 좀 우려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말 있었어요. 네. 지금 CBI의 경우에는 주력 사업이 지금 엔진 부품 그리고 미션 부품인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 엔진 부품과 미션 부품이 장래성 관점에서 좀 유익할까요? 글쎄요. 소위 말하는 사양 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산업의 어떤 자동차 산업의 변동이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서의 어떤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신규 성장 동력이 좀 절실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엔진이 들어가고 미션이 장착한 부품, 휘발유 경유로 가는 자동차 시대는 없다는 거죠. 전기차로서의 어떤 이 자동차 산업군의 어떤 이동은 이미 시작이 됐고 네. 사실상 이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엔진 부품 그리고 미션 부품을 줄여가라고 하는 이 회사의 성장 관점에서는 많이 둔화될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신규 사업이 절실했고 이에 따라서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 바이오 회사죠. 키네타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종국적으로는 이게 좀 철회가 되면서 다 끝났다라고 좀 판단이 됐죠. 그런데 좀 한번 내용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철회 내용을 보면 발행 대상 회사 CBI가 제3자 배정으로 인한 취득을 결의를 했는데 키네타의 주식 교환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했던 이 내용을 철회를 했다는 거죠. 네. 공시사항만 보면 CBI가 키네타의 지분 취득을 안 한다가 공식적으로 네. 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다른 양상이 좀 생겼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최근이었습니다. 2월 25일에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전환 우선주가 납입이 됐는데 무려 147억 원이 납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당시 유상증자의 내용을 좀 더 보면은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147억 원의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의 자금 유치를 통해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취득하겠다. 타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147억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키네타의 지분 취득을 종속회사의 어떤 취득은 무산이 됐지만 네. 그렇다면은 이 CBI의 경우에 147억 어떤 지분을 취득할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많이 궁금했는데 자,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혔습니다. 보도자를 통해서 CBI가 147억 원의 지분을 키네타의 지분 취득을 직접 하겠다.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그렇다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관련된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서 코멘트를 했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업 진척상에서는 어떤 이슈 때문에 못하게 됐지만
조만간 자금 조달을 통해서 우리 CBI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투자 판단 참고 사항이 좀 남겨줬더라면 네. 이에 대한 어떤 실망하지 않고 주식을 팔릴 일은 없었다는 거죠. 좀 아쉽네요. 회사는 이 투자 판단 참고 사항에 대한 어떤 이 공시 부분을 다소 위배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진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기타 주요 경영사항은 뭐냐면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고지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인데 지금 종속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147억 전환우선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키네타 지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에 실망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렇죠. 정말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우롱당한 네. 그런 기분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가 좀 됐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 공시의 번복입니다. 우리가 공시 번복, 불성실 공시는 뭐냐면 성실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번복사유 유형은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공시의 번복은 결정하기로 한 이 공시 원공시를 뒤집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공시의 변경은 하기로 한 그 금액이 만약에 일부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됐다. 부분적으로는 이행이 됐지만 부분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다른 형태의 공시의 어떤 유형이 좀 바뀌는 변경 형태가 공시 변경 그리고 공시 번복과 공시 변경 이 두 가지가 좀 공시 불이행 이렇게 세 가지인데 공시 불이행은 전체적으로 어떤 번복 이슈와 좀 의미는 좀 동일합니다. 네. 번복은 안 하겠다가 됐지만 불이행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 부분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 아예 시작되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성실 공시의 유형에 대해서 회사는 두 건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철회했기 때문에 공시 번복 사유가 좀 발생된 거고요. 원 공시일은 작년 5월 6일에 최초 공시를 좀 했었는데 지난 2월 15일에 공시를 좀 번복하면서 불성실 공시 법인의 지정 예고가 좀 돼 있었죠. 최근 1년간 부가 벌점은 0점인데 지금 두 건의 어떤 철회 건수가 만약에 15점을 초과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슈가 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네. 투자 판단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점을 초과하게 되면요 하루 동안 주권의 거래가 좀 정지될 수 있고요. 만약에 15점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될 수 있다. 그래서 5월 6일에 원 공시의 두 건을 모두 철회를 하면서 공시 리스크가 좀 부각이 좀 된 건데 근데 일단 두 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종속회사를 통해서 우선 두 건이 발생은 좀 됐지만 이게 참작 사유는 좀 발생된 것 좀 보이고요. 네. 아마 회사는 기업심사위원회 측의 어떤 이 경위서에 좀 기재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요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를 전환 청구 즉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공시를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BI가 발행한 전체 주식 총수는요 5,583만 주인데 발행 주식의 18%에 해당되는 1,000만 주, 1,005만 2,801주를 주식으로 전환한 공시입니다.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입니다. 상기 발행 주식 총수는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 숫자다. 그리고 하기 일별 전환 청구 내역의 상장일과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6회차, 4회차, 5회차 그리고 6회차 전체 23억, 그다음에 50억, 46억, 56억 원의 청구 금액이었는데 전환가액은 1,750원, 1,746원으로 좀 기재돼 있고요. 3월 18일에 상장 예정일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고 전체 지금 미전환 주식은 6회차가 지금 20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5회차 4억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미전환 전환사채 잔액은 24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환 청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우려에 더해서 3월 18일에는 발행 주식수 18%에 해당하는 주식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기존 보유자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오버행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순하게 좀 보더라도 지금 발행되고 있는 이 주식의 총수가 5,583만 주인데 네, 1,000만 주 가까이 거의 18%가 시장에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3월 18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3월 18일에 영업일 이거래일 이전인 권리공매도가 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주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18%가 당장의 시장에 풀린다면 당연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량들이 출현될 수 있는, 즉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CBI 오늘 이 주가가 지금 현재 2,690원인데요. 1,715원이 1,750원 그리고 1,746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금 거의 한 40%에서 한 50%에 육박할 수 있는 지금 수익 구간을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물량 18%가 시장에 출현된다면 당장의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CBI가 NFT 시장까지 뛰어들었습니다. CBI는 이 자동차 엔진 부품 회사인데 좀 관련성도 없어 보이고 또 NFT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다소 떨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주요 사업인 자동차 부품 사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여기저기 신사업을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깊습니다. 그렇죠. 지금 CBI의 이 사업군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네네. 전기차의 어떤 자동차 시장의 어떤 이전, 산업의 어떤 변경, 업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진 부품 그리고 미션 부품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사실상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은 필요했는데 두 가지로 지금 낙점을 좀 찍은 거죠. 네. 키네타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하고 또 하나 최근에 이 회사 NFT 대체 불가 토큰 사업을 좀 영위하겠다. 1월 17일 임총 결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정관의 변경을 가결했고요. 이사의 선임을 최종 결의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내이사 3인을 영입을 했는데요. 자, 주요 경력을 보면 싸이월드 한컴타운의 대표 그리고 싸이월드 제트의 대외 협력이사, 싸이월드 제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내이사 후보자 3명이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는 사업 목적을 좀 추가했는데 게임 제작, 유통, 판매 그리고 컨텐츠 사업, 컨텐츠 라이센스 판매업 그리고 모바일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판매업을 주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 사업의 어떤 사업 목적으로 좀 추가를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사내이사 3인이 싸이월드 관련 인물로 좀 추정이 좀 되죠. 그리고 그렇죠. 새롭게 하고자 하고 한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즉 NFT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 그런데 사실 작년 12월부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보도자료는 좀 있었지만 네네. 1월 17일에 이 관련 인물들이 회사의 사인의 이사로 선임이 됐고 이후에 사업 목적이 좀 추가됐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이 저는 사실상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이 아마 NFT 관련된 사업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막상 보면 이 키네타에 지분 취득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조금 지금 어지럽게 조금 진척되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우려감을 좀 가져간 건 맞지만 두 가지의 가능한 진행 사항에서 가시화된 내용들이 좀 나온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참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공시는요. 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지금 시점에 1,700원대의 이 전환가액을 앞둔 이 회사가 2,690원에 행사를 한다면 근데 지금 18%의 막대한 지분이 시장이 갑자기 풀린다면 좀 우려가 될 수 없는데 자, 이 시점에 전환 청구가 왜 일어났을 것인가? 자, 역발상의 투자 전환이죠. 키네타의 지분도 취득을 했습니다. 1월 초에는 싸이월드 관련 인물이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사업 목적까지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 모멘텀을 좀 부각해서
전환 청구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은 커 보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모멘텀 추세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고려한다면 단기적 시세 유입에 따라서 좀 노려봐도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 보고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이 CBI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어제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발행 주식의 18% 정도면 결코 작지 않거든요. 네. 오버행 이슈가 좀 우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탄탄해요. 2,690원. 거의 통상적으로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좀 뜨면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탄탄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지금 키네타 관련된 국내 IPO 이슈가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싸이월드의 NFT 관련된 사업 부분이 1월에 사내이사 선임 이후에 3월달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지금 3월 18일이 상장일이기 때문에 네. 3월 후반 또는 4월 초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가시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선취매 관점 그리고 추세 대응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한번 우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요 구간입니다. 2,300원. 2,300원에서 2,700원 구간, 네. 2,300원에서 2,7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비중은 저는 15%까지도 괜찮아요. 2,300원이 좀 이탈된다면, 네. 2,300원이 이탈된다면 2,000원부터 2,300원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갈 수 있는 주가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단기 3,4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대량거래 수반에서 3,400원을 돌파해 준다면 4,100원대 그리고 4,800원대 구간을 추세적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4,800원을 좀 뛰어넘는다면 전고 영역대까지는 충분히 단기 시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인데 근데 우리가 좀 추세적으로 좀 보면 네네. 아까 제가 설정해둔 이 구간에서 가장 중대한 구간 3,400원까지는 무난하게 단기 추세적으로는 돌파 가능한 시그널로 예측되기 때문에 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CBI 매수하기 좋은 구간 2,300원에서 2,700원, 10%에서 15%까지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2,300원이 이탈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10%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이제 3,400원까지는 좀 무난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추가로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CBI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다음 기업은 SNS텍입니다. SNS텍은 2001년 설립돼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및 TFT 및 LCD 생산에 사용되는 노광 공정에 필요한 블랭크 마스크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매출 포지션은 블랭크 마스크 제품 99.9%, 신기술 사업 부문 0.1%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기준 연결 기준 매출액은 712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 당기순이익 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SNS텍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도 사실상 저희가 1월 24일에 한번 다뤘던 종목이에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신규 시설 투자. 이 공시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고 좀 늘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신규 시설 투자 이후에 회사는 1년 또는 2년 이내에 외형적인 성장을 합니다. 네. 실적도 수반이 되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어떤 영향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업황 회복을 가져갈지를 미리 우리가 공부해 본다면 충분히 중장기 관점에서는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지난 공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 1월 24일 날
자기 자본의 10.8%에 해당되는 179억 원을 통해서 EUV용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신규 장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24일부터 2023년 내년 4월 30날까지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겠다. 179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네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회사의 2023년도 4월까지의 장비 투자 이후에 이 장비가 어떻게 되죠? 지속적인 매출을 이뤄낼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어떤 실적의 성장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 4월에 이미 다 알고 다 실적이 반영되는 순간에 이미 늦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신규 시설 투자를 또 결정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텍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본의 12.1%에 해당되는 200억 원을 극자외선용 펠리클 양산을 위해서 신규 공장을 신축하겠다. 아까는 극자외선 이 펠리클 양산을 위해서 장비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공장을 신축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3월 3일부터 올해 12월 말을 준공을 목표로 신규 공장을 신축하겠다. 그렇다면은 그림이 좀 우리가 맞춰지지 않아요? 내년 그렇죠. 4월 30날까지는 장비가 들어오기로 했고 공장은 올해 연말에 지어진다면 그 장비는 이 신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기존 공장의 일부 양산 이 장비들이 먼저 선투입될 거고요. 신축 공장의 나머지 장비들이 투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어떤 일부 장비가 먼저 지금 기존 공장에서 운영이 된다면 저는 지금 1분기 이후니까 반기 실적의 어떤 증감 요인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연말에 신규 공장이 최종 준공이 된다면 내년 1분기에는 시생산이 좀 있을 거고 2023년도 반기죠. 8월 14일까지 반기 실적에서의 어떤 실적 반영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2023년도 반기부터는 본격화된 실적이 좀 예고될 수 있다. 오. 자, 이 부분은 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구간, 조정시 매수 구간에서는 이 투자 포트는 좀 유효하다. 그렇기 오.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지켜보는 관점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SNS텍의 EUV 공정용 펠리클 양산을 위해서 용인에 20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을 신축한다는 공시 살펴봤습니다. 일단 품질 인증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업황별과 더불어서 이 회사에도 시너지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 회사 EUV라고 하니까 전기차라고 좀 우리가 착각해요. 자, EV와 EUV는 좀 다릅니다. 네네. 표현 방법에서는 극자외선. 이게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 반도체 노광 공정은요, 이 실리콘의 웨이퍼라고 하죠. 우리가 이 셀이라고 하는데 기판입니다. 이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오. 이 기판 위에 전기적 신호를 줘서 이 패턴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빛을 쬐면은 웨이퍼가 이제 회로에 이제 직접 새겨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도체는 그만큼 미세하고 초정밀 그렇죠. 가공을 통해서 양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노광 공정 이외의 극저외선을 이용해서 이 반도체 이 회로 기판에 어떤 인쇄를 하는 그런 공정을 좀 의미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SNS텍의 지금 신규 시설 투자의 어떤 확장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장비 투자, 공장의 신축 부분이 실적으로 좀 수반되는 2023년도까지. 그런데 한 가지 변수 요인이 좀 생겼죠. 네. 러시아발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경제 제재에 우리나라도 좀 동참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발 관련된 모바일량 수출 그리고 반도체의 어떤 수출이 좀 막히게 된다면 오히려 관련된 소부장주의 이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 좀 이 타격이 좀 예상되는 그럴 수 그런 있죠. 의견들도 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EUV용 펠리클 이 신사업 자체가 사실상 시장의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일본의 미쓰이 화학 같은 경우 네덜란드 회사와 지금 이
합작 이 투자를 통해서 지금 장비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부분적인 어떤 파이가 축소될 수는 있으나 지금 사실상 반도체 어떤 수요가 공급이 좀 못 따라오는 그런 흐름에서 대체적으로 좀 이 투입되는 어떤 이 양산 부분에는 큰 차이는 좀 없지 않겠는가. 자 이런 관점에서 SNS텍은 그래도 견고한 어떤 시장의 좀 흐름을 좀 예상해 본다. 그리고 주력적인 어떤 매출 부분이요, 전량 뭐 중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중국향 디스플레이 고객사 그리고 이 삼성향 매출 부분이 좀 다소 코로나 때문에 좀 미흡은 했는데, 아마 올해 1분기 이후에 시장 회복이 좀 있다면 반기에는 실적 회복이 현재보다 더 우수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SNS텍은 실적의 회복 관점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설비 투자에 따른 양산 확대 관점에서는 2023년도 반기 실적까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2023년 반기 실적까지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EUV 노광 공정용 소재 국산화와 관련한 설비 투자 공시만 3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규 투자 공시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그렇죠. 신규 시설 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시 많이 뜨면 단순하게 공장 짓는구나, 단순하게 투자하는구나라고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월 24일에는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신규 장비는 새로운 장비를 투자한다. 자 투자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죠.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 고도화를 통해서 물건을 팔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산의 종료 시점 4월 30날까지는 장비가 들어오겠다. 만약에 정정 공시가 있다면은 이 변동 요인은 있겠죠. 장비의 제작이나 납품이 좀 지연될 경우에 변동 일수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투자 기간이 4월 30일이니까 내년 2분기에는 들어오겠다. 자 그리고 어제 공시에서는 시사점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공장을 신축하겠다. 자 시사점은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통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추가적인 캐파가 늘어난다. 자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보는 건데 단순하게 기업의 신규 시설 투자를 그냥 투자를 했구나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완료된 시점 그리고 실적과 연동해서 1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바뀌었고 아마 이게 반영이 됐다면 반기에는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 8월에 반기 실적에서 소폭 신규 양산에 따른 어떤 캐파 확대가 있었다면 네. 본격화된 어떤 주식 가치 반영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 이 전망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1월 16일이었으니까 제가 시점에서는 저희가 2월 16일이었죠. 2월 16일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요 정도? 자, 이 날짜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네. 26,000원대였을 겁니다. 좀 확대를 좀 더 해보면 초기에 신규 투자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우상향.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탄탄한 저항선이 지금 31,000원의 돌파를 좀 시도했다가 조금 좀 내려와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전고 영역을 좀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로 좀 보여지는 구간인데, 저는 매수는 아직까지 유효한 구간이 맞다.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구간이 좀 맞다면 일봉 주가의 어떤 차이점에서 보더라도 지금도 사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지금 단기 추세 구간에서도 2만 다시 잡을게요. 자, 네. 이 구간인데 보유자 관점에서는 29,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2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그리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네.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 27,000원에서 3만원 구간, 27,000원에서 3만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만약에 27,000원 이탈한다면 뭐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자, 23,000원, 23,000원에서 27,000원 구간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2023년도 8월 반기 실적까지 진감주의 가져가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NS텍 매수하기 좋은 구간 보유자 관점에서는 29,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보유를 계속해라. 그리고 혹시 이탈을 하게 되면은 27,000원에서 3만 원 10%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27,000원이 이탈된다면 23,000원에서 27,000원까지 10%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기업 살펴볼 텐데요. 다음 기업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는 1977년 4월에 설립돼서 1988년 7월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동 공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산업용품 사업 부문과 전장품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용품의 주요 제품은 전동 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이 있고요. 구체적인 용도는 기계, 건축,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계양, 미쓰비시, 다이신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장품의 주요 제품은 파워시트용 모터 및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 등이 있으며 현대차, 기아차, 넥스티어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산업용품 부문 37.5%, 전장품 부문 65.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994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 당기순이익 8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억 원 증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양전기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지난 16일에 계양전기에 대해서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소식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공시를 보면 그때 2월 15일에 횡령 배임 혐의 발생된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사유가 좀 발생됐다는 안내 공시 나오고 난 이후에 주총 소집 결의 이후에는 뭐 특별한 공시는 없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어떤 보도 매체를 통해서 중간 어떤 수사 진행 사항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 횡령 금액이 얼만큼 회수될 것인가 좀 관건이다. 왜냐하면 유출 자금의 회수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양전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스템과 좀 비교했을 때 회수 부분이 좀 더 미미하다면 오히려 조금 더 회사 유동성 관점에서는 좀 더 심각한 어떤 사항들을 좀 났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발표가 좀 됐었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245억 원의 횡령 금액 중에서 전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37억 원에 불과한 거죠. 지금 오스템의 경우에는 거의 한 1,900억 원대 횡령 금액 중에서 전체 한 1,440억 정도는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37억이면 거의 210억 원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런 어떤 내용들 좀 나왔는데 이 경찰의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던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37억 원 이외에는 나머지 주식 투자 그리고 스포츠 도박 등이 다 탕진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됐다. 네.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횡령금의 어떤 보전 조치 차원에서라면 오히려 빠르게 조금 더 회수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37억 원을 최종적으로만 회수할 수밖에 없다면 유동성의 어떤 관점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어떤 상황은 좀 맞다 그렇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3월 10일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대표님, 그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사유만 우리가 좀 보더라도 네. 지금 심각한 내부 통제 훼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횡령 금액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된 경위가 한번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팀 직원 김모 씨가 회사가 고소 제기 사실을 좀 확인한 거예요. 전체 245억 자기 자본의 12.7%에 좀 해당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언제부터 좀 발생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좀 보면 회사가 회계 감사인이 자료 제시를 요구한 겁니다. 회계 감사를 위해서 자료 제시를 요구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토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없다. 내가 뺐었다. 그래서 이렇게 탕진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계양전기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재무팀 직원의 245억 원의 횡령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에 큰 훼손이 있었다.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 통제 시스템에 어떤 중대한 훼손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월의 감사 보고서 상에도 내부 통제는 당연히 비적정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이게 2019년도 또는 2020년도부터 끌고 온 어떤 사항들이 좀 맞다면 감사에 있는 어떤 책임 이슈까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가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가 사실상 경양전기의 감사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커진 셈이 되는 겁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까 짚어주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245억 원의 그런 회사 돈 중 반납액이 37억 원이고 또 나머지는 가상자산권, 뭐 주식 투자, 스포츠 도박 이런 데서 이제 손실이 났다라고 파악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횡령 사건이 2021년도 그 실적과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이 또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근 이 실적을 좀 보면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액이 2,994억이었죠. 그리고 네. 영업이익 38억, 당기순이익이 82억인데 자 반영 효과가 4분기에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횡령 금액은 당기순 손실에 차감이 되죠. 그렇죠. 245억 중에서 37억이 회수가 됐다. 그럼 대충 한 210억을 우리가 잡고 지금 3분기 기준에 82억이었으니까 못해도 150억 원을 초과하는 단기 순손실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네. 물론 영업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손익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하더라도 단기 순손실을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자산 대비의 횡령 금액은 좀 미비했어요. 횡령 금액 대비 자기 자본의 12.7%였죠. 미비했기 때문에 법차손 50%를 좀 초과하는 요건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단기 순손실 전환에 따라서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좀 계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적인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예요. 감사 보고서의 의견까지 잘 나올 수 있을까?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의견 거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내부 통제는 당연히 뭐 두말할 이유가 좀 없고 네. 감사 의견 부분인데 저는 2020년도 기중 이전에 발생됐던 어떤 사항이라면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의 재무제표까지 수정돼야 되는 이슈가 부각된 셈이고 만약에 2021년도에만 발생된 것이 맞다면 그럼 반기 검토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나왔던 책임 소지도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횡령 사건이 터지고 나면 사실 늘 불거지는 문제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가 횡령을 알지 못했다는 거는 좀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회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금액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횡령이 발생됐다는 이 이유는 사실상 뭐 이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하죠. 아무리 정밀하게 정기 보고서를 차근차근 분석을 좀 잘했어도 이게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걸 통해서 투자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했던 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상 이 감사 리스크 부각된 거 맞고 횡령 금액에 대한 어떤 회수도 아까 7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지금 210억 원에 육박한 횡령 금액의 미회수 부분은 사업적 관점에서 좀 어려운 상황은 맞다. 그런데 지금 많이 답답할 수 있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크실 거예요. 아닐 것 같은 회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사에서 이런 사고가 좀 발생됐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고 또 잠도 좀 못 주무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와 좀 결은 같습니다. 네. 회사는 상반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정도로 탄탄한 사업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많은 영업이익의 폭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계양전기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회사 관점에서 이런 회사가 퇴출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추가적인 우발 부채 또는 추가적인 횡령 금액만 없다면 오히려 계양전기 관점에서는
계양정의 관점에서는 회사의 어떤 믿음 가치는 좀 변함이 없다. 다만 현재 횡령 이후에 내부 통제의 심각한 훼손, 충분히 다시 재정립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는 포함이 좀 될 거고 향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개선 기간도 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개선 기간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스테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강화하고 이유에 따른 어떤 추가 횡령 부분만 없다면 충분히 회사의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상장 유지 결정은 가능하다 판단해 네네. 봅니다.